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번째 재판입니다. 대법원에서 뇌물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소극적인 뇌물로 가져가 형량을 줄이려고 할 거고, 검찰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뇌물임을 따질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쌀, 마늘, 양파, 감귤 인상 등 관세 보호를 받아온 품목들이 피해를 입게 돼 농업계와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입시에서 정시 비중이 다시 확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모집 비중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데 이 부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이 부회장은 심경 등을 묻는 말에 송구하다고만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결론 짓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선고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돈이 쓰인 만큼 횡령액도 커지는데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돼 있어 다시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절차를 정한 첫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인 서울고법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이례적인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과 혁신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총수도 무서워할 기업 내부의 준법 감시 제도가 있었다면 이 같은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준법 경영을 당부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 판사의 당부는 5분간이나 이어졌고 이 부회장은 발언 내내 재판부를 바라봤습니다. 재판 진행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첫 공판부터 피고인에게 조언하는 듯한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지성과 장충기 등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 관련자들도 나란히 파기환송심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다음 달 22일을 비롯해 유무죄와 양형을 집중적으로 다툰 뒤 이르면 내년 초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오고 간 금품에 대해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형을 줄이려 양형만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특검 측은 당시 삼성의 승계 작업과 관련지어 죄질이 좋지 않음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이 모두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영재센터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제3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뇌물 액수가 8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만큼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보다 양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며 주로 양형에 대해 다툴 예정이고 양형 증인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이 내린 판단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형량에 대한 심리에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근 대법 판결을 언급한 만큼 소극적 뇌물이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정황을 더 구체화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확보한 승계 작업 관련 자료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의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특검 측 공세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대법원 판단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반박에 나선 만큼 승계 작업을 둘러싼 양측의 거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수감 중인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다음 날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첫 소환입니다. 검찰은 50조 분량의 구속영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WFM의 주식 6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목표 주가 등을 논의한 녹취록도 법원의 영장심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차명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입 당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이체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가 2018년인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로 공직자윤리법상 조 전 장관 부부의 직접 투자는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일 당시 시가보다 2억 원 정도 싸게 매입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 적용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족펀드는 물론 증거인멸 방조와 웅동학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오촌 조카 조 씨의 첫 재판 절차도 열렸습니다. 조 씨 측은 조 씨의 혐의가 무리하게 더 씌워졌다는 앞선 정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 너무 화가 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 복사를 제안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도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공범 관계자 진술 등을 제한했다며 다음 달 초 구속 만기일까지 전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신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서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하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도 되고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는 개인이 되기도 하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세계 무역기구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는 24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쌀 등 농업 분야에 대해 보호대책과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세계 무역기구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를 제외하고는 개도국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은 WTO 내 개도국 지위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WTO 가입 이후 24년이 지나면서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등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 협상도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화개발 아젠다 협상이 결렬된 2008년 이후 10년 넘게 협상이 중단됐고 재개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WTO 협상에서 국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등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민간 분야, 쌀 등 민간 분야, 민간 품목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그 상황을 반영한 협상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직불금 예산을 2조 2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보신 대로 정부가 오늘 세계무역기구 내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업 분야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아직도 한정돼 있었나?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왜 거론됐는지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갑질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 농산물 팔기에 정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 이른바 자기의 지지벨트, 판벨트를 어떻게든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난해 50클럽이에요. 예. 국민소득 3만 달러, 3만 달러. 예. 인구 5천만, 세계 7번째로 이제 달성한 국가입니다. 갑자기 왜 개발도상국 논란이냐라고 하실 텐데, 물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당연히 개발도상국 아닙니다. 그리고 뭐 개도국에 남아서 혜택만 누리고 있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 일정 부분 뭐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 타이밍이냐를 보게 되면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지난 7월 26일이었습니다. 트윗을 통해서 야, WTO 세계무역기구 내에 개도국 지위를 악용해서 이미 선진국인데 예. 혜택만 누리는 국가들이 있더라. 딱 11개 국가를 꼽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포함이 돼 있는데 타겟은 중국이었어요. 예. 근데 중국이 지난 7월에는 미국산 농산물을 갖고 자꾸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수입을 하느니 마느니 예. 그런 이제 옥신각신하던 차에 아, 이거 봐라. WTO 내에 봤더니 거기는 보니까 뭐 대만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잘 사는 나라들이 꽤 있네. 그렇죠.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이제 행정명령, 미 USTR, 미 무역대표부에 저거 조사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 D-Day가 언제였느냐? 바로 이틀 전 10월 23일이 90일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한이 다급해지니까 정부는 급기야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1995년에 이 WTO가 창설되는 우리 원년 멤버입니다. 예. 당시에는 우리는 이 WTO 가입할 때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두 개로 양분이 돼 있는데 가입하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정하돼. 예. 그때 이 회원국들의 암묵적인 동의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예. 근데 바로 이듬해 1996년에 보면 우리는 선진국 가입이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선택을 그렇죠. 해야 됐어요. 예.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두 개만 양보를 받겠다. 아하. 농산물 분야 그리고 기후변화 부분 예. 이 두 개를 제외하고 이거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상품 서비스 분야, 이거는 개도국 지위 누리지 않아도 네. 선진국으로 해도 우린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였는데 24년 동안 잘 누리던 혜택, 농산물 분야까지도 박탈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의도입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좀 시원시원하게 사줬다면 나름대로 그냥 뭐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에서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일이 엉켰군요. 예. 사실 개발도상국 지위에 이제 농업이 들어가 있다면 얻는 혜택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예. 사실 농산물 혜택은 자국의 어떤 안보 차원과 이제 민감하게 이제 직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되게 높게
예. 책정할 수 있고요. 대신에 좀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굉장히 유하게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개도국지에 따른 이제 우대 혜택을 좀 보게 되면 이 농산품과 같은 수입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예. 또 국내 생산되는 자급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넉넉하게 가능했지만, 그리고 이제 관세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느슨한 규제가 적용이 되었지만, 그러나 개도국지가 박탈되게 될 경우에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일의 관세 부과가 이제 어려워지고요. 예. 보조금 지급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민간 품목에 속하는 쌀 같은 경우 우리가 외국 쌀에 대해서 한 500%가 넘죠? 유일하게 우리가 자급 가능한 게 쌀이거든요. 예. 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00%가 넘는 미국산 쌀이 수입이 되면 경쟁력이 안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파가 135%, 고추, 마늘, 참깨와 인삼은 600%가 넘습니다. 600.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이 적게는 100%, 많게는 700%까지 관세를 유지해야만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농산물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그렇죠. 판단 때문에 예. 굉장히 높게 부과가 됐던 관세율이 앞으로는 낮아질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농민들이 애써 생산한 생산품들이 가격이 결국 다운돼서 더 피해가 주머니가 생기는 비게 거죠. 되면 그건 정부에서 국고로 이제 지원해 줘야 되는, 맞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그걸 메꿔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군요. 예, 여기서 전화를 좀 잠깐 연결해 봐야겠습니다. 농업계는 지금 피해를 우려하면서 반발이 큰데 농민들의 입장은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이명호 회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임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농축산연합회장 임용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이제 결합차가 생기고 거기에 공동대표도 맡고 계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이제 상심이 크신데 이번 개도국지위 포기 결정으로 농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지금 어떤 겁니까? 예, 오늘 그 경제장관 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요. 예. 또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사실 공식적으로 정부가 농업 포기를 선언한 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농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한국 농업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통상 압력이 더 노골화되는 것, 최소한 농업 보호 수단마저 무너지고 만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오늘 이 정부 결정이 발표되기까지 그동안 국회나 아니면 정부나 어떤 농민단체 간에 계속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산자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또 기재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우리 이거 포기했을 시에는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논의도 했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도 좀 만나고 하셨습니까? 예, 국회에서도 그 농해수 의원님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죠. 예. 어찌 보면 뭐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포기한다는 선언이 아니고 뭐라 할까요? 특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결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분간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당분간 긴 시간을 거쳐서 한 몇 년 후에나 이루어질 사항인데 그 안에 대책도 마련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신뢰가 안 가십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FTA나 한미 한중 FTA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왔고 예. 그거에 대해서 실현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개도국 포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또 정부의 그만큼 신뢰성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고인형 직불제 개도국 포기를 하게 되면은 WTO법에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삭감될 것이며, 예.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요구한 게 공익형 직불제로 해서 반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나 해주시고, 예. 또 우리 촌농 농업 육성을
후계 농업인 육성을 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중 FTA 대회 때 우리 농업이 피해보는 것을 기업에서 이익 보는 걸 출연해서 상생기금이라고 해줬던 것 있었는데 이것도 더도 바라지도 않고 정부에서 약속했던 부분만큼이라도 지켜달라고 강력히 이제까지 요구해 왔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대로 저희들하고 논의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농민 공동행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정부는 나름대로 농민들을 위해 많은 대책들을 갖다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일이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들어보셨는데 정부가 세운 대책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FTA 때마다 사실은 농업 분야는 피해를 봐왔습니다. 예. 전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좀 양보해라. 그러면서 농가 소득을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갔지만 결국 이제 농가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농가 소득은 늘어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도 고민이 깊은데요. 그럼 어떤 팁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개도국지를 잃을 경우 보조금 지급도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뭐가 있느냐? 이 내세운 게 바로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모든 작물에 가격과 작물에 상관없이 단위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예.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도 한 2배 가까이 더 늘려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가장 민감한 게 사실은 쌀이에요. 쌀. 예. 뭐 남아돌기도 합니다만 지금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민감 품목이기 때문에 이 가능한 한 보호하려고 협상을 해보되 그리고 뭐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 보전 대책은 추후에 마련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또 국내 농산물 수요 기반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농업소득 보전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전에 나왔던 대책들의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지금 그 배경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가 이제 두려워서 그걸 막기 위해서 또는 뭐 방위비 분담 협상도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얽힌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거라도 괜히 책 잡히지 않고 뭐 내준 다음에 맞습니다. 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맞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는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자 과연 니들이 개독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네 가지 기준에 예. 11개 국가 가운데 한국은 네 가지 국가를 모두 충족시킵니다. 유일하게. 뭐 훌륭한 발전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예. OECD 회원국이라든가 G20 회원국 그리고 뭐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 고소득 국가 여기에다가 이제 세계 상품 교역량이 많은 국가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참 발을 빼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 이건 맞고요. 그러나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자들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도대체 농업 내주고 뭘 챙길 거냐? 뭘 챙길 혹시 거냐? 자동차 아니냐? 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자동차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자동차가 가장 큽니다. 어허. 당장 다음 달 13일이면 미국은 이제 전 세계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감내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이미 지난해 FTA 개정을 통해서 자동차 부분 많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자동차의 타겟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빠져나갔어요. 일본은 중국과 미국이 농산물 때문에 실강이할 때 예. 중국이 버린 농산물을 받아갔습니다. 거의 8조 원에 달하는 옥수수를 사갈 테니 우리는 빼달라. 그래서 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타겟은 유럽연합과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하고 있지만 이 카드도 굉장히 무서운 카드고 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4월과 10월에는 미국이 또 뭘 하고 있느냐.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초에는 환율 조작국 이제 이 관찰 대상국에서 빠질 거다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이거 역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히 우리는 좀 신경 건드려서 여러 가지 사안이 엮여 있는데 네. 11개 국가 가운데 가장 빨리 빠져나와야 하고 그리고 협상 카드가 많은 것도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협상 카드를 갖고 있다면 이쯤에서 빠져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다른 협상들이 이제 해오던 것들을 마무리 지은 다음부터 그 다음 협상이 벌어질 때 우리가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건데
그 안에 뭘 준비해야 될지 풀어갈 과제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사실 당장은 아니에요. 예. 이제 WTO 내에서도 이런 농업 부문만을 이제 의논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도화개발 어젠다 협상이 사실은 각국의 첨예한 이제 이 농산물에 대한 보호 이 관점 때문에 2008년부터 협상이 전혀 안 되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개도국 지위에서 굉장히 혜택을 이룰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빠른 출구 전략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국으로 해야 할 의무는 지키되 갑작스러운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이제 쌀과 같은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협상을 별도로 하되, 그리고 농업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농업 직불금이라는 건 대부분 농가 소득을 보존하는 데 쓰여왔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늘지 않고 있고요. 예. 자금률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하게 되면 두 자릿수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농산물 가격을 좀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을 보존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경제에 있는 거 옥석 가리기를 해서 우리가 지킬 부분 지키고 정말 600%, 700%까지 관세를 물려가면서 우리가 꼭 보호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옥석 가리기를 해서 가격 경쟁력을 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의 어떤 발상 전환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발생의 전환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게 식량만 공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환경도 농업이 있어서 환경이 지켜지는 거고 또 주거 공간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좀 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출입 기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존의 금강산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되풀이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취재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출입 기자들을 초청해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고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통해 국정의 동반자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듣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권력의 작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진실을 알릴 수 있게 됐고 오로지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또 우리가 진실을 균형 있게 이렇게 알리고 있는가라는 어떤 스스로의 성찰이나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북측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존의 금강산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강산 관광 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되진 않지만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은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전과 밝은 미래가 보장돼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줄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후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이 법무부 장관 외에 추가 개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개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검찰개혁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그런 면에서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기존 발언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나 소득 분배 문제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좋아지는 기미가 있지만 아직 국민이 다 동의할 만큼은 아니라면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학 입시 정시 비율 확대는 모든 대학에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입시에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공정성 시비가 줄고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앞서 들으셨듯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북한이 오늘 우리 측에 관련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만날 것까진 없고 문서로만 철거 날짜 등을 협의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한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과 합의해 싹 드러내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금강산에 국제관광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니 날짜가 정해지면 들어와서 모두 빼가라는 겁니다.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 통일부와 주사업자인 현대그룹에 각각 통보했는데 실무 협의조차 만나지 않고 문서로만 주고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깊이 있는 협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철거 이외의 문제는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는 즉답을 보내지 않은 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직접 만나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남북 간의 만남은 필요하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 방안 마련해 나갈 것이고 이어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 여건을 존중하되 북한의 관광 전략 등을 고려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속에서도 남북 경제협력 형태를 유지한 사업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북한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철거를 통보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뚫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 2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3차 회의를 11월 중 한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 패스트트랙 협상은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자유한국당을 빼고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자고 제안했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협상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벽에 부딪히자 꺼낸 카드는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배제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사당 공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갇힌 대한신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많은 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우리 당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당도 강대강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6개월 동안 진행된 협상을 원천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이제 원천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논의하시면 됩니다. 검찰개혁보다 선거법 개정에 집중하고 있는 다른 야3당의 입장도 완고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바른미래당은 이미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과 평화당, 대한신당도 공수처 우선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야당에 손을 내민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은 오는 29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평행선을 긋고 있는 여야의 입장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공천 가산점 논란과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가산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중진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 역시 당을 위한 희생은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범법을 조장한다는 여당의 비판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SNS 글에서 검찰의 칼날이 야당으로 향하는데 대변은 안 하고 자축 파티나 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대변인까지 나서서 가산점은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천에 가산점을 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만 지도부가 예. 그런 의원들 60여 명이 되니 격려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공천 기준은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라며 공천 가산점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산점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천 기준에 관해서는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인 단계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영남 지역 중진 속가내기라는 관측이 나왔던 이른바 동일 지역 3선 이상 배제 역시 정해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한층 기세가 올랐던 당 지지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안팎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오늘 교육관계 장관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확대됩니다. 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해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권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 이후 처음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는 대입 정시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위주로 뽑는 서울 지역 대학의 정시 전형은 확대한다는 큰 방향만 잡았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11월 중에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신이 큰 학생부 종합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높이고 비교과 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손질할 방침입니다. 또한 특정 고등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 전형은 상세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실태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학종 비율과 함께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 목적고 출신 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들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3개 대학입니다. 고교 세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유 부총리는 고교 서열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호진입니다. 네, 오늘 발표한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 내용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구본청 정책국장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대입 정시 전형이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내놓고 거기에 이제 장관이 일단 뒤를 붙였습니다만은 정시 비중의 확대라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공정의 개념을 무엇으로 볼 거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소위 현재 일부 고위공직자 또 국회의원 자녀들의 뭐 입시 특혜, 입시 의혹, 입시 부정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또 소위 교육열이 과한 지역에서는 뭐 영어 유치원, 사립초, 국제중,
과학고,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그 다음에 뭐 스카이대학, 전문직 대기업 종사로 이어진다는 어떤 트랙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다 고소득 경제력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이 공정은 기회의 공정도 포함되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계층, 특정 지역에 쏠려서 불평등한 이 문제를 해소해서 공정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할 경우에 결과로도 상당히 나타나 있지만 통계 혹은 연구 자료로도 상당히 검증된 부분인데 고소득층일수록 정시 전형을 선호한다. 또 고소득 계층일수록 수능 점수가 소득과 비례한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정시를 확대했는데 고소득층에게 또 이런 특혜들이 과도하게 쏠려서 불평등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과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인턴 활동이든 특별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이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는 뭐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에 정시를 확대한다면 결국 그거는 수능의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고소득 계층이나 고학력 계층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 강남 이런 데서 좋은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서 수시를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계층 간에 더 불공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군요. 네. 또 최근 바로 발표된 어떤 경제적 지수들을 보면 사교육 주가가 대통령 발언 이후에 급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사교육 폭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방향은 정시를 축소하고 수시를 이제 다양하게 늘리면서 물론 부작용이 이제 발견되니까 그걸 계속 수정해 왔단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정시로 확 돌리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 여론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점수로 줄 세우는 수능의 경우에는 수능 하나만 대비하면 된다라는 어떤 생각, 또 점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 자꾸 주관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주관에 어떤 특정 배경이라든지 어떤 비리들이 접근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불신이나 의혹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그 서류를 정성평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느냐, 또 학교가 어떤 학교, 또 교사의 역량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활동에 또 활동을 바탕으로 한 학생부의 기술 내용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수시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같은 대입 방법들이 나온 배경에 있어서는 그동안 수능 중심의 오지선다형 평가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 를 살아갈 학생들을 교육하는 어떤 방편으로는 후진적이다. 또 OECD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그 객관식 선다형 시험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다소 미진한 부분들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주입식 수업, 또 지시감기식 교육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서 이렇게 제도가 개혁되어 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수능 전형을 좀 확대하는 부분들은 개혁에서 역행하는 코드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이제 입시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아이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정보도 부족한 나름대로 좀 그런 것과 거리가 있는 계층 쪽에서는 이렇게 복잡하니 차라리 옛날처럼 단순하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냥 실력대로 가는 게 차라리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뭐 통계나 자료들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이런 그 지역적 그 배경이라든지 혹은 소득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할애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인서울은 꿈도 못 꿨던 상황인데 이 전형이 생기면서 좀 그 수능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열려졌다. 이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소득계층에서 수능 점수를 잘 받아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간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좀 힘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대입해서 어떤 지역의 할당 혹은 소득계층 간의 할당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역균형이라든지 기회균형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사실상 기회와 결과의 공정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25년부터인가요? 우리는 고교 학점제를 지금 도입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시비중을 다시 확대한다 그러면 고교 학점제 운영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의 취지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고교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주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또 부족한 교과목 개설이 있다라면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도 조성해 주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수능 비중이 확대될 경우에는 학교는 수능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또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로 수능에 나오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 선택권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인 고교 학점제의 경우 수능 정시 비중이 상향될 경우에 시작도 되기 전에 이 제도가 장애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연계성을 고려한다라면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좀 다시 재고려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교 서열화의 이제 주범으로 꼽히던 제도가 있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건 이번에 없앤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고교 서열화 문제가 교육 선택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입 경쟁도 굉장히 심각한데 고입 경쟁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신호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일반고의 황폐화로 이어집니다. 소위 말하면 이 상위권 학생 또 중상위권 학생, 또 중하위권 학생 이런 여러 계층들이 섞여서 교육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교육 효과들이 있는 것인데 이 특정 고교 유형의 이 최상위권 학생들 또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쏠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일반고에서는 굉장히 학업을 이어갈 어떤 동기라든지 원동력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고교 유형을 좀 체제를 개선해서 일반고로 전환한다라는 이런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재고하고 과학고는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런 겁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영재학교가 전국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고교 서열화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학교인데요. 800명이 좀 넘는 인원으로 정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의원실과 함께 국정감사 기간에 공동 분석을 해보니까 8개 영재학교의 70%의 학생이 서울 경기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8개 지역으로 영재학교를 거점형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은 각 지역의 영재를 좀 선발해서 지역 영재를 육성하라는 차원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무색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서울과 경기에 사교육 과열지구라고 불리는 10개 지역의 학생들이 절반가량 8개 교에 점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소득계층에서 사교육비로 만들어진 영재가 영재학교에 가고 있는 본래 영재교육의 취지는 영재성이 발견되는 학생을 발굴해서 그 잠재력을 육성해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발굴된 영재가 아니라 영재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히려 사교육을 통해서 입시를 통과하는 영재만 만들어져서 영재학교에 온다. 또 사실 이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로 되게 많이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는데 전 카이스트의 이승섭 입학처장께서는 이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초중학교 때부터 계속 달려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 연구 역량을 꽃피워야 되는데 오히려 번아웃 된다. 이런 또 문제 제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재학교의 입시 또 과학고의 입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시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요. 좀 선발 방식도 각 지역의 영재가 또 뽑혀서 지역의 영재 육성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지역 단위 선발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영재 육성하려고 하는 목표 숫자가 너무 과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좀 적정화하고 영재성이 발견되는 학생을 발굴해서 좀 위탁하는 위탁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듣고 보면 결국 이렇게 하다가는 흔히 말하는 강남 등 명문 어떤 학군 같은 것들이 부활하는 그런 조짐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큰 맥락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대학 서열화가 굳건하고 또 이 나온 대학의 간판에 따라서 취업에서의 어떤 유불리가 결정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입시 경쟁도 과열되어 있고 또 특권 고교가 생기고 또 어려서부터 사교육으로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열된 양상이 생기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이 그 부모의 배경이 자녀에게 쏠리는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이런 현상들을 정확하게 좀 진단하고 진단된 지표에 따라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단기, 중장기 방안들이 앞으로 모색되어야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강남 8학군 부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은 좀 앞서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고교학점제와 같은 모든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력을 가지는 제도들이 안착되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벌써 정시 비중 상향이라는 엇박자와 맞물려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관료 행정에 묶여 있는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뜯어 발기고 하는 문제인데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좀 신중하게 처리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구본춘 국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5일 오늘은 독도의 날. 여러분은 독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 땅이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국민 대부분이 멜로디와 가사를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노래 독도는 우리 땅.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에 가사가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려도 독도는 우리 땅. 여기서 잠깐, 그럼 지금부터 가사가 바뀐 부분을 살펴볼까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옛날 단위인 리를 킬로미터로 바꾸었고요.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산 63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은 독도리. 구주소 대신 신주소를 넣었답니다.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기온과 강수량은 변화된 독도의 자연 환경을 반영했다고 해요.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성도. 독도의 1호 주민 최종덕 씨와 김성도 이장님의 성함도 가사에 넣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여.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조선 땅. 불확실한 정보도 명확하게 수정. 조선시대 때 대마도는 조선 땅이었죠.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독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우리 땅이지 뭐. 한국 땅이요.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불러야 되나요? 불러보실까요? 아 그래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틀렸어요. 어디 왜요? 어디가? 200리가 아니에요. 언제 바뀌었어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잘하시는군요. 단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좋은 유치원에 나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히트곡 많으신데요. 소개 네. 좀 해주세요.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지금 부른 그 노래 독도는 우리 땅, 네. 한국인임을 인증하는 노래. 그다음에 또 이런 노래들 작곡했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독도는 우리 땅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가사가 바뀌었는데요.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30년이 지나니까 평균 기온도 달라지고 강수량도 달라지고 특히 일본이 30년이 지나니까 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실효 지배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바뀐 주소, 기온 이런 거를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자라는 세대니까. 그래서 댄스 뮤직으로 만들어서 플래시몹으로 이렇게 알리게 됐어요. 그래서 12군데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사가 바뀐 건 아무래도 노래의 역사가 길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노래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을 줄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교과서에도 실리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오래 사랑받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점점 더 이게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제가 조금 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언젠가요? 항상 그 독도를 볼 때마다 저는 그 가슴이 설레거든요. 제가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독도에 꼭 가요. 그때마다 야, 이 땅은 정말 우리가 정말로 가꾸고 아끼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땅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방문할 때마다 그 뿌듯한 마음, 정말로 사람들도 좋아하시고 여기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플래시몹도 하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네,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는 바뀌어도 정확하게 바뀌고 있는데 일본의 태도는 정확하게 역사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독도는 우리 땅 정말 흘러간 추억의 노래로 그런 노래도 있었지 해야 되는데 일본이 망언망동을 계속하니까 뜨거운 이슈로 우리가 그 노래를 잊을 수가 없고 계속 불러야 되는군요. 인기가 식지 않는 노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박문영 작곡가 선생님도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면 안 되는 노래가 아닐까 하셨습니다. 예.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노래가 아직까지 불리고 사랑받는 게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노래 가사 또 우리 땅 독도의 역사와 우리 땅이라는 근거 역사적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저장해 놓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 만날 때도 딱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어린 아이들이나 누구한테 설명할 때도 좀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문영 작가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네. 또 김치 주제가 네. 이런 것도 만드셨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노래 좀 많이 만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요. 등굣길 고등학생들을 태운 통학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네, 수능을 3주 앞둔 고3 학생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진하던 노란 통학버스 한 대가 그대로 사거리를 통과합니다. 교차로를 무사히 빠져나가나 싶었지만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한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바로 이제 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앰뷸런스, 소방차 여러 대가 와가지고서 현장 정리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사고가 난 건 학생들을 등교시키던 아침 7시 20분쯤.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통학버스는 사거리를 거의 통과할 때쯤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넘어진 버스는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와도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학생 1명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 47살 정모 씨는 0.01%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동의 받아갖고 체열을 했어요. 적색 신호를 바뀐 것 받고 자기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시청자들께서 많은 사연과 또 의견 주셨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난푸른 하늘님이 주신 것, 교육 불평등은 사교육의 합법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다양한 공교육을 국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에서 이기택님은요. 수능이 가장 공정합니다. 성적순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공정하죠 하셨습니다. 네, 또 WTO 개도국 지위를 이제 멈춘다고 하는 소식에 대해서 2813님,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했는데 어떤 결과와 영향이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9330님께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요구가 우리를 너무 흔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3902님,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도 뉴스를 계속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9330님께서는요. 내일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 110주년이자 11.6 사태가 발생한 지 40년 되는 날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하는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잊고 싶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한 주가 가고 벌써 내일 주말입니다. 네, 오늘 밤 기온이 뚝 떨어져서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춥다고 합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대신 단풍은 더 붉게 물들겠죠.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은 옷 든든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데이브레이크의 살랑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람 섞인 도시 소리에 노을이 더해질 때 내 맘을 속삭여 줄게요. 지금 완벽한 이건 너와 나의 dreaming island 살랑살랑 그대의 마음이 말랑말랑 나의 마음이 moving slowly 조심스레 다가